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4기 감정평가사 합격생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의 합격 수기를 말씀드린 건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나중에 평가업계에 가가지고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처음에 원장님이 부탁하셨을 때 많이 고민했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이거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차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사실 개월수로 따지면 2012년 1월 들어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2년이 다 안 되죠. 사실 이렇게 수기 말씀드리는 거 되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약간 저는 운이 좋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마치 로또 로또 당첨된 사람이 어떻게 로또를 붙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막상 들어보시면 뭐 별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또 있거든요. 저랑 대학교 동기고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기 앞자리 보면 항상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여기가 제 자리고 여기가 제 친구 자리인데, 같이 공부했던 둘이가 다 2년 차에 다 붙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뭔가 저희 수험생활 돌이켜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친구랑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 도저히 동영상 촬영은 불가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총대를 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랑 제 친구는 뭐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고, 그냥 대충 이력을 약간 설명드리면, 서울에 있는 그냥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뭐 잘 나가는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뭐 같은 학교 내에서도 뭐 장학금을 받거나 뭐 그런 소위 엘리트라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은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머리가 아주 비상한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합격자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저녁에 합격 축하회원에 갔는데 2년차 합격생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수험생활 저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 하는 분들은 2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많으니까 우리도 그렇겠지 하고 진짜 무식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험생활 계속하고 다른 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도중에 2년차는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2년 공부 수험 기간을 낙오 없이 보낸다면 적어도 합격에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다른 학원 거의 문턱을 안 넘어가 봤어요. 오직 하우패스에서 강의를 들었고, 하우패스 모든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 혹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작년에 인강 혹시 틀어보시면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뒤통수 보면 제 뒤통수구나 아실 거예요. 진짜 모든 강의에 다 찍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사님들을 다른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과 비교를 해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수기는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말하는 형식으로 하는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수험 생활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과목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을 들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험생활은 1차의 경우에는 제가 2012년 딱 들어오면서 시작했는데, 그냥 인터넷 강의 하우패스가 유명하니까 그냥 하우패스, 그냥 네 과목 다 하우패스로 그냥 다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때 저의 마음은 감정 평가사를 꼭 합격해야지 아니라 1차를 일단 6개월만 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1차를 합격을 하면 2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간평에 뿌리를 박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니란 생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한 5월달까지도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의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시험 당일날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자기가 선택한 강사님들 강의 진도를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고 객관식이니까 자기가 모르는 쟁점 위주로 빠르게 회독수를 돌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회계 같은 경우는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발목이 잡히시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진짜 공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딱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면 틀린 문제 있잖아요. 틀린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푸시는 게 가장 그냥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조언인 것 같아요. 회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나온다고 해도 회계에서 진짜 변수가 많으니까요. 회계를 진짜 신경 써서 거의 1차 시험에 5화를 회계를 한다 생각하시고 회계 공부에 신경 쓰시면 1차 시험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을 끝마치겠고요. 2차 경우에 1차를 저녁에 와서 이렇게 가채점을 해보니까 합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둘이서 학원 같은 거를 물색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뭐 12월에 연강 같은 경우에도 뭐 참고는 되지만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진실한 조언을 얻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랑 제 친구는 생각을 한 게, 어차피 2년차고 2년차는 또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이 성격이 약간 좀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일을 멀티플레이가 안 되고 일을 버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학원을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 있는 거 다 커리큘럼 따라가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정말 무식했었지만 지금 같아서 약간 탁월한 선택인 게, 1차를 그냥 하우패스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래도 2차도 하우패스가 좋겠지 하고 하우패스를 해가지고 하우패스 종합반을 끝까지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선택할 때, 다른 학원을 선택하시더라도 학원 선택할 때는 제 생각에는 자신에 맞는 실무 강의 위주로 선택을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2차 시험에서 실무의 중요성이 가장 크니까 여러 강의,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실무 강의사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쪽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규라든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선택하는 학원에 강사님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질문도 많이 하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끝까지 쭉 따라가셔야지 뭔가 시험 당일날 완성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분마다 다 그 진도 스케줄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중간에는 뭐 기초 이론을 한다거나 보상을 한다거나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중간에 뭐 요거 듣고 요거 듣고 요건 딴 강사님 들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실물 위주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학원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얘기였고, 생활 관련해서요. 2년차고 주변에 조언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치 보이잖아요. 물어보기도 뭐 그러고도 너는 공부 몇 시간 하니? 그렇고 뭐 옆에 뭐 독서실 앉는 사람 감시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런 다른 사람 어떻게 얼마나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형이었거든요. 저녁에 되면 저희가 머리가 좀 굳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피곤해하고 그리고 또 평소 공부 스타일 양보다는 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자. 그냥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 스타일 유지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옆에 나는 먼저 아침형이니까 일찍 들어가는데 옆에 사람 공부하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남 스타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 몸의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11월에 신림동에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약간 통학을 하는 형식을 했어요. 11월에 신림동에서 들어오고 나서는 아침 6시에 보통 기상을 해서 전날 그 아침에 뭐 먹을 걸 하나 사나요? 빵이라든지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든지 그거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인강을 하나 봐요. 그러면 한 6시 40분 정도 되고 뭐 씻고 스트레칭하고 뭐 이러고 독서실에 가면 한 7시 반? 7시 반에 한 8시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실무를 하고 12시에 밥 먹고 뭐 그러고 저녁에는 보통 그냥 9시 밥 9시 되면요 저는 집에 갔어요. 그냥 집에 가서 씻고 10시에 취침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보통 초식으로 이게 앉아있을 때만 공부할 때만 화장실 갈 때 빼고 초식으로 재면 한 순수 한 10시 평균으로 때리면 제가 어플을 썼었거든요. 이거 평균 내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좀 적긴 한데 다른 사람 보면 막 12시간 13시간 찍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평균 한 10시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뭐 아까 전에 방금 설명한 대로의 스케줄을 주중에 그대로 따랐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강의 해 넘어가기 전에는 강의가 있으니까 이때 강의를 듣고 그냥 평소 공부하는 대로 공부했고 스터디를 시작하고 있을 때는 스터디하면 진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터디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쉬었어요. 휴식.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하나 푸는 게 뭐였냐면 집에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무한도전 있죠. 무한도전 하나 다운받아 놓고 캔맥주 하나 먹으면서
무한도전 보면서 그 스트레스를 푼 다음에 그냥 일찍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알람을 끄고 잤거든요. 알람 끄고 자면 몸에 주중에 6시에 일어났으니까 아무리 늦잠 자고 싶어도 8시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도 8시에 눈이 떠지면 일어나가지고 독서실 가가지고 전날 스터디 복습을 다 스터디 복습만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반복되는 논점, 정리된 논점 있어가지고 좀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했어요. 저는 스터디 하면요, 바로 복습을요, 다음 주 넘어가지 않게 일요일날 다 끝냈거든요. 처음엔 되게 좀 힘이 들긴 한데 나중에 가면 익숙해지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터디 복습을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다음 주중 스케줄에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차질이 빚어져가지고 일요일날 다 끝내는 걸로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이 친구는 또 휴식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요일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딱 보면 지금 들으시면 공부 시간을 그렇게 막 많아 보이지는 않으시잖아요. 전업 수험생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붙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양을 중시하신 분은 양으로 밀어붙이다든지, 저희들은 질 같은 걸 중요시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실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무는 이제 선택하신 강사님들마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강사님 따라가시면 돼요. 일단 스터디가 해가 넘어가면 스터디가 시작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보통 강의를 많이 들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해 넘어가기 전에는 거의 실무가 한 70%, 세 과목 중에 70%는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가 안 잡히면 나중에 해 넘어가면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실무 비중 줄이고 법규랑 이론 같은 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실무가 이때 좀 제대로 안 잡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실무 때문에 다 발목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해 넘어가지는 실무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나 뭐 제 친구나 해 넘어가기 이전에는 문제를 제대로 못 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했냐면, 기본 이론 있잖아요. 기본 이론이랑 실무 기본 이론이랑 기본서를 이해할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 진짜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해서 해 넘어가서는 문제만 풀이에만 집중하겠다 해가지고 문제 풀이보다는 이런 이론적인 공부에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노트도 만들고 다시 볼 때 편하도록. 그리고 저는 종합반이라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강의를 복습하겠다고 하면 여러 번 열어주셨거든요. 이 수익률 같은 건 한 10번 정도 봤던 거예요, 진짜. 김상 평가사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또 잘 이해가 안 가지고 진짜 막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문제 봐도 헷갈리더라도 바로 찾아봐가지고 이해 가가지고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상황 평가사님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김상황 평가사님 강의 들으면서 실무는 다른 강의 안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여러 가지 이해 잘 되게 가르쳐 주시고,
이때 솔직히 문제 풀기 진짜 힘들거든요. 2년차 입장에서는. 그 김성환 평가사님 만드신 그 플러스 문제를 쪼개가지고 쉬운 문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 위주로 풀었고, 다른 사람들 막 10월달, 막 9월달 벌써 막 스터디 조직해가지고 아침에 문제 풀기 했는데, 저를 못 해보겠더라고요, 그거.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답안지 베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 김상환 평가사님이 주신 자료 위주로, 이때 해 넘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거의 이론만 하다가, 슬슬 문제집 건드려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플러스를 봤어요. 다른 분들 패스도 보는데 11월에 잠깐 그 한린에서 패스 메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한번 봤었는데 패스는 약간 패스도 각자 스타일인데 패스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이런 주제가 있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약간 플러스는 아까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인데 진짜 그 각 문제마다 연계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처럼 나와 있고, 이거는 단계별로 했어가지고 초심자한테 좋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보니까 제 스타일이 약간 제 스타일에는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때만 패스를 잠깐 보고 계속 플러스만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이때 11월에 패스 그 매실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제대로 못 풀었어요. 가가지고 그냥 기본 문제 3방식 같은 거는 손을 건들긴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그냥 답안지 베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단연차들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2년차들은요. 그런데 저는 이때 진짜 평가사님이 스터디 조직에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긴 푸는데 못 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요. 목차를 잡고 이렇게 계속 써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해가지고 확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런데 문제 분석이 잘 안 되고 못 풀면 고민하는 거는 좀 2년차로서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바로 답안지를 보시고, 이렇게 푸는구나 해가지고 여러 번 해서 숙달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스터디 가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실무에서 개인적으로 좀 팁이랄까?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2년차는 스터디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냥 뛰쳐나오고 싶거든요. 시간 아까운 거 그거 쓸 수도 없고. 근데 그냥 버티세요. 그냥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냥 이게 나중에 피가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제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책 보고 베끼고 막 그러는 건데, 나중에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안 보고 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중에 진짜 좋은 문제, 엄선된 문제, 그리고 실제 시험과 흡사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괜찮은 문제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파일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터디에서 내가 잘 못 푼 문제는 다시 가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괜찮은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시험 직전에 가서는 그 문제만 한 10개 정도 뽑아서 시험 직전까지
카운트 세면서 하루에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숙달해야 될 게 있고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적응력을 키우는 두 개로 분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잘 하시는 분은 여러 문제를 많이 봐서 숙달도 돼 있는데 또 적응력이 높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저는 문제 많이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제 숙달해야 될 거는요. 그냥 저는 그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기본 플러스에 있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시는 게 거의 암기될 정도로 푸셔가지고 숙달시키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적응력 키우는 문제는 이제 스터디 와가지고 새로운 문제나 내가 들은 강사님 말고 다른 문제 복사집에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풀지 마세요. 그냥 한번 풀고 내가 어느 새로운 자료를 분석하지 못했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 내가 적응력을 키우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시간을 좀 2년차로서는 실무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2년차는 어차피 문제가 많아도 좋은 문제가 많아도 많이 못 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 다연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1년이란 공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숙달할 건 숙달을 하고 적응력을 키울 거는 적응력을 키우고 적응력 키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푼다는 것은 숙달도 안 되고 혼란만 가중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문제를 막 돌릴 때 계산기를 안 칠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계산기 연습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제가 자꾸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말지 자꾸 삑살이 난다고 하나? 그런 문제를 숫자를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DCF 같은 것도 엄청 복잡한 거 있잖아요. 막 매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퍼센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칸을 이렇게 숫자 칸을 비우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기 심심하고 공부 안 될 때 계산기만 이렇게 딱딱딱딱딱 쳐가지고 이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답을요. 내가 제대로 맞게 계산을 했나 이걸 체크를 해서 계산기 숙달도 따로 또 이렇게 모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는 1번부터 푼다, 4번부터 푼다, 많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각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각자 다 4번부터, 스터디 때 4번부터도 풀어보고, 1번부터도 풀어보고 다 해보세요. 각자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제 친구는 되게 정석적인 거라 가지고, 1번부터 착실하게 푸는 스타일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풀고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3, 4번에 되게 쉬운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한다든지 시점 수정치를 정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문제 분석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4번부터 뒤에서부터 문제 분석을 다 시작했어요. 4, 3, 2, 1 해가지고. 그래서 4번부터 3번은 한 10분 내로 끊고, 4, 3번은 5분 내에 끊고, 이거를 10분, 15분 해가지고 총 어려운 생판, 1번부터 4번부터 생판 처음 보는 문제다 싶으면 한 문제 분석에 30분을 딱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문제 분석할 때 그냥 문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 쳐야 될 거 다 쳐놓고요. 시점 수정치 같은 거 다 쳐놓고, 공시지가 같은 것도 다 선택해놓고, 어려운 뭐 자료 같은 게 처음 보는 자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다 그냥 정하고 왔어요. 이게 답이든 아니든. 그래서 30분 끝나고부터는 답안 작성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문제 분석을 먼저 다 한 다음에 답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제 생각에 실전에는 한 40분까지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다 분석을 하고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앞서서 분석했던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문제 분석한 게 막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40분을 딱 했을 때 제가 실전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됐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대충 이걸로 넘어가고, 이거는 자세히 쓰고, 이건 미리 했으니까 자세히 쓰고 넘어가고, 이거는 분석이 잘 안 되니까 대충 넘어가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돼서 시간 관리하는데 매우 좀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로 문제 풀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론이 평소 스터디는 가장 자신 있었거든요. 2년차인데도 스터디 하다 보면 막 모범 답안이 나올 때도 있고 제 답안이 점수도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제일 안 나왔어요. 이론이. 이론이 약간 제가 잘 나왔던 2년차인데 잘 나왔던 이유가 제가 이해를 좀 이해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리고 글빨이라고 하나? 그냥 글을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모르는데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어떻게 그럴듯하게 자기 논리를 보여주냐가 득점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이론에서 말씀드린 거는 김수유 팀장님이 말씀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데, 일단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 걸 말씀드리면, 해 넘어가기 전에는 여러 기본 강의랑 기본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그리고 서브는 안 봤거든요. 서브 제 약간 스타일, 이해하는 스타일은 제가 이해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기 위한 도구인 것 같고, 이해를 하려면 기본 강의랑 기본서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이렇게 들었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머리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안지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여러 개 듣다 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여러 기본서 중에서요. 뭐 가격 형성 이론이라든지 뭐 체일 유효 이용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기본서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기본서를 해서 공통 주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서브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해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서브를 만들고 나중에 가서 암기를 하기 위한 도구죠. 이렇게 해야지 좀 이제 답안에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때 2년차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서브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 주제 있잖아요. 이론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어느 분들이 하든, 어느 분들이 강의를 하든, 어느 기본서에 있는 그런 공통된 점은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이론이요. 그것만 서브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기준의 총칙이랑 그 AI 있잖아요. 저 때는 12판밖에 없었는데 13판이 나왔더라고. AI 13판을 보고 뭐 시장 분석이라든지 미국식 이론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이때는 예시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론 같은 경우에 너무 천차만별이고 뭐 공통된 이론도 없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 베이스를 더해서 이제 법전 암기, 법전에 이런 예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정석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서버나 뭐 팀장님들 문제 보면 되게 지엽적인 논점들이 많잖아요. 현행 업계에서 쟁점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관련한 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왔다 하면 자기 논리대로 쓰신 다음에 답안지를 보시고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하시고, 키워드나 왜 이게 우리 업계랑 감정평가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관련성 위주로 정리하시고, 어차피 달달 외운다고 해도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오면 대박인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연차 입장에서는 막 논문이나 이런 거 파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공통적인 거 위주로 계속 평가사로서의 마인드라고 아까 자기 논리를 세우시고, 키워드랑 다른 걸 안 하기는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랑 관련성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본 기준 총칙이랑 AI 기준 이게 진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암기하시지 말고 여러분 이거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막 나중에 공부가 이제 좀 쌓이고 실무도 좀 풀어보고 하다 보면 좀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이해한 걸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든 이거를 좀 녹여서 쓰시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논술, 거의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논술식 시험이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녹여가지고 쓰셔야지,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암기한 것만 이렇게 넣은 경우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 기술 관련된 건데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이론이 잘 안 나와서 고민했는데 막상 이론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론차 치고는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번에 문제를 딱 보고 쉽다고 생각해서 중원무원 안 하고 핵심만 어떻게 깔끔하게 쓸까? 어떻게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핵심만 깔끔하게 쓸까?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핵심만 깔끔하게 썼고, 또 예시를 좀 되게 어떤 예시를 쓸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해가지고 예시를 자기는 좀 잘 쓴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 2번을 좀 잘 못 썼거든요. 막상 제가 좀 잘한다는 생각에 평소 서터리 점수 잘 나와가지고 아 이론에서 뭔가를 커버를 해야겠다, 아 이론이 쉽게 나와가지고 나한테 오히려 불리하다, 원래 이론에서 좀 어렵게 나와서 이론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 이래가지고 좀 올해 시험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저는 1, 2번에서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핵심을 안 쓰고 중원무원하고 알던 개념도 깔끔하게 못 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40점대 후반은 나왔어요. 제가 점수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1, 2번에 3, 4번에서 1에서 4번까지 저는 확실히 제가 공단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채점위원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무조건 자기 의견을 쓰면 이론에서 자기 의견을 쓰면 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평가업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아예 대놓고 목차를 필자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의견하고 가로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1번도 마찬가지, 2번도 4번도 마찬가지고 제 의견을 다 썼어요. 이게 가점이 될지 감점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분량은 오버하게 했어요. 한 18페이지까지 썼던 것 같아요, 이론을요. 근데 제 친구는 저보다 잘 나왔는데 18페이지 안 쓰고 딱 핵심만 써가지고 15페이지 딱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둘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론에서 법전 한계, 이론에서 무슨 법전이냐고 하는데 법전에 보면 막 별표나 뒤에 보면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시 같은 게 많아요. 어떤 뭐 상호지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법전 한계를 다른 거 예시 있잖아요. 이런 거 창의적인 거 생각하시기 전에 창의적인 예시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전에 법전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그걸 좀 이론에서도 법전 한계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 법규는 스터디 해보시면 다련차분들 2년차가 제일 따라가기 힘든 과목인 것 같아요. 다련차분들 일단 암기도 다 되어 있으시고 공부량도 어마어마하세요. 2년차 답안지 보면 진짜 거의 완벽하게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절대 다련차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법규는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시험 당일날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정립이 되어 있는 과목이고, 그 법규를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간을 제일 적게 투입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아야지 다른 이론이라든지 실무의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규를 제일 못했어요. 스터디 점수가 제일 안 나왔거든요. 암기가 안 돼서 그런지 제일 안 나왔는데 시험 당일날은 법규가 제일 잘 나왔어요. 거의 60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새해 넘어가기 전에 이때도 약간 이론 중심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뭐 쓰는 연습보다는 행정법, 개별법 있잖아요. 그 행정법은 뭐 고영등 선생님이라든지 뭐 평가사님이 아니신 분들 강의 들으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행정법은 일단 이해를 하는 게 급선무고 정리를 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서 정리를 하시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박현성 교수님 행정법 강의 그걸 봤어요. 그 책을 사놓고 다음에 해 넘어가서 GS 스터디에 논점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관련 쟁점을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개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사님들 강의가 좀 판례 같은 것도 잘 알고 계시니까 평가사님 강의를 좀 추천드리고, 이때 저는 문제풀이를 시간이 어디에 있겠냐 하지만 그때 거의 문제풀이는 안 했기 때문에 이때 행정법이랑 개별법 기본 강의라든지 기본서를 좀 많이 읽으셨으면 해요. 넘어가면 막상 법규를 이때 실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법규 넘어가면 막상 막막해가지고 막 서브 암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때는 이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암기 말고, 암기 안 하면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이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뭐 도식을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 넘어가기는 하시고요. 그리고 해 넘어간 후에는 저는 복귀는 개인 서브를 만들었어요. 개인 서브를 유일하게 거의 전체 과목 3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서브를 제대로 만든 거는 복귀라고 생각하는데요. 복귀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일단 기준은 스터디, 제가 선택한 학원 스터디 문제였어요. 학원 스터디의 문제를 어떤 쟁점이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쟁점 뭐 협의에 소위 해가지고 목차를 이렇게 쓰고 서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논점 위주로 만든 거죠. 근데 저희 스터디 말고 다른 논점이 또 누락된 논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말고 추가적으로 사례집,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집이 있어요. 사례집에서 빠진 논점을 이렇게 추가해서 스터디를 이렇게 서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진짜 나중에 가서는 이제 계속 무한반복으로 계속 암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기 되면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고 하면 법규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입장에서는 4기 되면 법규 점수가 쭉쭉 오르거든요. 물론 단연차만큼은 안 되지만 합격권 정도 점수는 나와요. 열심히 암기를 하면요. 그리고 만들 때는 저는 판례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학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름 달고 뭐 부정설, 긍정설 정추정하고 핵심 키워드 쓰고 이런 식으로 학설은 최소로 줄였고요. 판례는 최대한 자세히 썼어요. 판례 번호까지 여러 번 봐서 암기할 수 있게 판례 번호를까지 암기할 수 있게 이제 판례 분량을 많이 할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헷갈리거든요. 쓰다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다시 원래 그 프린트 된 거를 찾아보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GS 뭐 2-1기, 2기, 1주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요. 이제 3, 4기 되면요. 1, 2기에 나왔던 논점이니까 제가 이미 서브로 정리했던 게 있어요. 그 3, 4기 가면 이제 스터디 끝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차피 논점 내 서브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암기를 하면 되니까 작성을 안 하고 이때 시간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전 암기는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암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2차 암기 안 하고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자취방에 가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벽에 포스트잇 다 붙여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뭐 외워야 될 거, 법전뿐만 아니라 외워야 될 거, 서브에서 외워야 될 거, 이런 거 다 붙여놨고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면서 볼 수 있게 화장실 안에 이게 타일이 매끌매끌 하잖아요. 그래서 네임펜으로도 다 써놨어요. 시꺼멓게. 이거 원룸 아줌마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네임펜으로 다 써놓고 이거 물파스나 버물리 같은 거 이렇게 지우면 다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암기된 건 지우고 다시 써놓고 해가지고 무슨 정신병자 집처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피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고. 저는 그래가지고 암기가 일단 돼야지 답안에 써지거든요. 2년차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뭐 자신만의 암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암기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9월 7일이었죠. 이게 시험 당일날 2년차가 느꼈던 약간 기분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실무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뒤에서부터 분석을 했거든요. 뒤에서 분석했는데 뭐 정비구역 미보상 용지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 정비구역, 뭐 도정법 관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책에도 완벽하게 정리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강사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집이 재개발돼서 그 과정을 아는데, 재개발 구역마다 또 좀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로 정리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고, 3, 4번은 이거는 현업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수험생이 이거 정확히 풀기는, 모두 다 정확히 풀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모두 100점을 다 풀어보자, 100분 내에.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뒤에 이게 도전법이나 미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점이 이제 공시지가나 시점 수정치를 어떤 거 쓸 건지 기본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와서 처음에 분석할 때 나중에 와서 다시 안 분석하게 미리 다 정하고 나중에 와서는 문제지에 그냥 적시만 했어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실물 다 풀었어요. 15쪽 다 썼어요. 100분 내에. 나오고 보니까 제가 50.5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친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15점 문제를 거의 통째로 하나 날렸대요. 근데 이 친구도 저랑 크게 차이는 안 났어요. 앞에 문제를 잘 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일단 다 건드려야 되고, 문제를, 시간이 없어 문제를 하나, 대충 푼다고 해도, 합격에 지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신줄 잡고 끝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가장 자신하는 과목이었는데 잘 안 나왔고, 아까 전에 제가 잘 안 나온 이유는 제 생각에 대해서 핵심을 간결하게 쓰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규 제일 자신 없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떨어지면 법규 까락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법규가 나오니까 59.5가 나왔어요. 법규 때문에 합격한 건데, 법규는 다른 과목보다는 부분 점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무릎마다 물어보는 논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물음 1, 물음 2가 있는데 물음 2를 모르겠다 하고 해가지고 전체 물음 2를 멘탈을 흔들려 가지고 아는 건데도 날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문제 밟고 1번 계획 보장 청구 거? 잘 모르겠어요. 2번도 물음 2번에 판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상. 큰 문제 2개 다 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만 확실하게, 진짜 아는 거 자세히 쓰자 라는 생각으로 돌입을 했고, 그리고 3, 4번은 쉬웠으니까 3, 4번을 진짜 깔끔하게 잘 쓰자. 2년차지만 판례 번호까지 3, 4번은 운 좋게 다 알고 있었거든요. 판례도 진짜 많이 쓰자. 그래가지고 한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법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안포섭이랑 판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음 2번에서 아예 대놓고 사안포섭을 물어본 거잖아요. 국배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사안포섭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적절하게. 문제 있는 내용도 그대로 써주면서 문제 있던 사례를 풀어서 잘 써가지고 고득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다 끝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 2년차 수험생으로서는 좀 물어보기
상대가 별로 없잖아요. 붙은 사람들 2년차도 얼마 없고, 붙은 사람들 중에 2년차는 여기 뭐 학원 강의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2년차 스터디 어떻게 버텨야 되냐, 그리고 스터디 100점 언제쯤 풀었냐,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얘랑 거의 그냥 비슷한 타이밍이었는데, 1기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기 때는 진짜 가방에 뭐 등산 가든 어디 이민 가듯이 기본서 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남들 다른 차들 막 쓸 때 일단 목차 아는 거는 최대한 써야겠죠. 이게 아는 거를 머릿속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연습이고 하니까, 어차피 근데 다 몰라요. 그래서 보면 실무 같은 경우에는 1번 풀다가 끝나요. 시간 다 써요. 1번도 제대로 다 못 풀고 다 끝나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목차까지는 잡아보고 소론까지는 써봐요. 아는 거 있으면 최대한 쓰고, 모르는 거 나왔다 싶으면 이제 그냥 기본서 꺼내가지고 막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법규도 마찬가지였고요. 법규도 마찬가지로 뭐 암기 안 돼 있으니까 책 꺼내가지고 막 쓰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차라리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차라리 이 시간에 어차피 못 쓰는데 가가지고 그냥 독서실에서 기본서 정리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쓰는구나. 이때 모르잖아요.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막 단연차들 어떻게 막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찰을 하고, 분위기도 보고, 단연차 어떤 잘 나오는 단연차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저 사람은 뭐 펜을 못 쓰는지 사다못해 계산기는 뭐 두 손으로 치는지 한 손으로 치는지 이런 거 관찰하시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중에 진짜 나중에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신기하게 풀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버티면 풀 수 있어요. 1기든 2기든 막 티처를 하고 싶어요. 진짜 2년차 버티면 풀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점 어떻게 풀지 했는데 진짜 나중에는 제가 풀고 있어요. 100점 다 채우고 있어요. 1기는 이렇게 보냈고, 2기 같은 경우에는 실무는 이때 1, 2번은 좀 그럴싸하게 풀 수 있었고, 3, 4번은 문제 분석한 거 뭐 옮길 정도까지 되니까 100점은 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다 풀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막 이해 위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물어보시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의 생각 같은 거 물어본 경우에는 암기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모범답안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사항 있잖아요. 자기가 정리한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어느 정도 2기 때 돼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법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암기된 거는 최대한 쓰고,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무슨 쟁점인지 그 목차라도 잡아보고 계속 스터디에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2기 때 이제 한 3과목 다 100점씩 써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그 1차 준비하시는 그 단연차분들께서 좀 빠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 친구가 그 스터디 성적 상위에 되면 이름도 약간 공개되는데 가끔 공개되기도 했어요. 이때는요. 그때 좀 자신감이 상승해가지고
이때 엄청 많이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기 때. 3기 때 이제 단연차들 빠졌으니까, 빠지고, 이름 공개되면 공부가 재밌거든요. 실력이 상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3기 때 단연차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때 힘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2년차 엄청 많으신데, 분위기도 어수선해요. 갑자기, 스터디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절반씩 줄고 그러면, 이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되게,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100점이 잘 풀리니까 다음 주 스터디 점수 공개되는 거 기다리고 이때 돼가지고 이번에 혹시 2년차도 붙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4기 때는 이제 1차 붙으신 분들 돌아왔으니까 이제 상위권을 못 들고요. 이때는 이제 거의 다 완성돼 가는 시기니까 단연차랑 2년차에 약간 한계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40점 꽈락은 항상 넘겼어요. 스터디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꽈락은 넘겼는데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론 같은 거는 원래 좀 잘 나온 경우, 좀 나왔으니까, 잘 나올 때는 잘 나왔는데, 법규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안 되니까, 가장 단연차들이랑 가장 갭이 컸던 것 같아요. 점수가. 근데 이때 계속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 법규 같은 경우 암기를 하면 쭉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지고, 이 갭 차이가 줄어드니까, 법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외우셔야 돼요. 암기를요. 이게 제 스터디 경험기고요. 그리고 개별 스터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랑 제 친구는 개별 스터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남들 다 개별 스터디 한다는데, 심지어 아침에 다 모여서 실무 200점씩 푸시잖아요. 모여서 그거 풀지도 않았어요. 둘이 딱 오는 거 보고 왔냐 하고 인사하고 각자 책상에서 풀었거든요. 근데 좀 불안해하긴 했어요. 공부는 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니까. 근데 저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좀 말해주고 싶었고요. 개별 스터디를 안 하면 사람들이랑 트러블 같은 거 생겨가지고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잘 알면,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하다면, 자기의 가장 적합한, 스타일로 공부를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안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개별 스터디랑 스터디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르는 거 개별 스터디 서로 모르는 거 있잖아요. 고민사항 이런 거 개별 스터디끼리 잘 말씀 주고받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하우 같은 거, 뭐가 좋다, 이런 거. 어디 강의, 특강이 열린다 해가지고, 한 번은 둘이 이렇게 스터디 왔는데, 토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 옆 동네에서 유명하신 강사님이 특강을 갑자기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없던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무조건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연차 분들도 공부하시는데 바쁘고 자세 설명하게 해주기는 자세한 설명을 듣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실무팀장이 김승현 팀장님이셨으니까 김승현 팀장님이 저희들 잘 모르는 2년차에 단점을 많이 커버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팀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계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기 이거 뭐 더 빠르게 치는 법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답안지에 실무 풀 때 답안지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식을 써놓고 여기 나중에 계산기 쳐서 답을 쓰잖아요. 그러면 뭐 문제 하나당 쳐가지고 치냐 아니면 다 몰아서 치냐 뭐 이런 거 또 물어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회 수험 생활을 하셔가지고 뭐 강사 어느 강의가 좋다,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우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서로 수험생끼리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 그건 좀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논쟁이 시작하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 서로 말싸움이 되고 막 잘 때도 이게 고민이 돼요. 근데 딱 팀장님한테 그냥 전화해서 한번 딱 물어보면 밤이라도 다 친절하게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끔하게 딱 논쟁이 끝나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식까지 정리까지 다 해주시니까,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지 않고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2년차로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펜 같은 경우에는 막 남들 막 만년필 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다 써봤어요. 만년필도 써보고, 어느 날은 뭐 펜도 있는 대로 막 펜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 펜이 막 흘러 넘쳐요. 막 안 쓴 펜도 많고. 그런데 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각자 스타일 맞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펜을 고를 때 어느 하루 스터디 잘 써졌다고 고르시지 말고 계속 써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날 컨디션이 좋거나 뭐 종이의 질이 좀 좋거나 하면 잘 써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펜을 제가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주에 쓰면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펜값만 진짜 많이 버렸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저는 최종적으로 그냥 볼펜 썼어요. 그 제브라에 나오는 수라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볼펜 썼거든요. 볼펜 이거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에 남들 다 막 유명한 거 쓰는데, 이게 볼펜통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볼펜 스타일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년차 합격생이 있긴 있는데 적지만 중간에 낙오 없이 수험 생활 버티고 뭐 스터디에 빠지지 않으시고 버티면 나도 2년차 합격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 둘이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낙오 안 되고 2년차 스터디 와서 많이 깨지고 다른 차 보면 움츠러들고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떨어지더라도 혹시 떨어지더라도 3년차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 끝까지 버텼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게 되면 2년차 붙을 수 있어요. 저희 둘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저희 진짜 신기해요. 저희 둘이 많은 운도 있었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무튼 2년차 분들도 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대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믿었다는 강의 같은 거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시면 2년차 분들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